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제공은 이 비트코인 상장과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던데요. 지금 이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이 국가저축은행과 연방저축은행 협회가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22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허용은 이 모든 규모의 이 국가은행과 그리고 연방저축협회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은행은 이 국가은행법에 따라 OCC 감독 하에 있는 은행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은행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시티은행, 웰스파고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투자 전문가이자 이제 미국 경제 방송 채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인 이 렌 로이너가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 쓰레기 코인들도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 상장되면 거대한 펌핑이 시작된다. 비트코인은 이제 막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에 상장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자체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 수탁, 그러니까 맡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도 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 기관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올 초부터 이 은행들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구축 움직임을 보여왔다라고 하면서 1월에는 이 스위스 대형 은행인 줄리어스 베어, 그리고 3월에는 한국의 국민은행, 그리고 7월에는 스탠다드 차타드 등 이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 관련 소식을 전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 이제 국민은행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NH농협은행까지 또 가세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미 두 개의 은행이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에 매우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이 중개기관을 통해 기관 투자자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은행, 기타 예금 서비스 기관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발표가 미국 이 통화감독청이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OCC 발표와 함께 첨부된 정책 해설 자료에는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전통적인 은행 업무인 이 커스터디 서비스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하면서 이 국가은행의 권한에 따라 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상에 존재하면서 물리적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디지털 화폐 소유권은 유일한 암호화 키를 통해서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고객 대신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보관하는 건 실제로 해당 단위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키를 보유함을 의미한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자체를 이 은행이 보유를 하는 게 실제적인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이 금이나 이런 것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처럼. 이제 그거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보관을 한다라는 자체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보관 자체가 뭔가 이제 화폐를 이렇게 예전에 그 은행에 맡기듯이 현금을 맡기듯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의미랑 좀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이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이걸 이제 허용을 했다라는 거, 커스터디 암호화폐 자체를 이 수탁 보관하는 서비스를 허용했다라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스 프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4시간 봉으로 단기적인 흐름들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현재 9,450달러 선 정도에서 지금 이 상승을 하다가 지지를 한번 받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이 이어지는 이 부분, 결국에 10,000달러 선입니다. 10,000달러 선을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00달러, 9,650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10,000달러의 저항을 받으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지지선이 있죠. 그래서 이 지지선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단기적인 지지선으로는 9,450달러 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했을 때 저항선으로는 10,000달러 선을 지금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로켓본부의 이제 비트코인 전망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로켓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9,900달러 선에 들어서는 걸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00달러가 이 중요한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여기서 깨게 된다면 11,000달러, 12,000, 13,000, 그리고 15,000에서 17,000까지 앞으로 이제 저항선들이 계속 있지만,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는 롱텀으로는 여기까지 이제 17,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9,900달러를 이제 뚫느냐를 여기 로켓본부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그 뉴스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전 고점인 289달러 선까지 찍고 지금 279달러 선에 안착해 있는 상태인데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더리움이 굉장히 오랜만에 또 크게 나왔는데, 지금 RSI도 이제 과매수 국면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 규모가 그나마 조금 더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이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느냐, 289달러 선을 돌파하느냐를 이제 또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과 50세원 거래로 280달러까지 치솟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이제 17%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고, 지금 움직임은 안정적인 이더리움의 거래 증가와 그리고 디파이 응용 프로그램의 급격한 상승세와 관련이 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량은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하여 2019년 전체에 비해 현재의 볼륨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디파이에 있고요. 이 탈중앙화 이 금융이라고 해서 이게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뭐 이런 암호화폐를 맡기고 거기에 대한 또 대출을 받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인으로 바라보는 게 8월 4일 예정된 이 이더리움 2.0 이 최종 테스트넷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더리움 2.0이 출시가 곧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여기에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더리움의 투자자들은 옵션 시장에서 이 대거 몰리면서 미결제 지분이 사상 최대치인 2억 2,200만 달러로 불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이 피터 브렌트가 이 달러와 리플의 유동성을 비교하는 트위터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브렌트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달러 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2배로 늘릴 수 있으며 이는 리플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는 리플 코인의 유동성도 리플이 원할 때 언제든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와 리플의 유동성이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지난달에 이 리플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리플의 가치는 사기를 통해 조작됐으며 궁극적으로 가치가 0까지 폭락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리플 자체가 이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XRP의 유동성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리플이 가지고 있는 그 XRP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계속 현금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리플의 그 XRP 양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을 실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리플사의 문제, 요거를 지금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 이 블록체인 솔루션 엔트체인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핀테크 부분 계열사인 엔트그룹의 산업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엔트그룹은 이 다수의 참여자 복잡한 프로세스가 수반되는 산업에 신뢰와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솔루션 엔트체인을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엔트그룹은 이 운송, 해외 송금, 보험금 청구 등 50여 개 활용 사례를 지원하는 자사 블록체인 기술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보안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엔트체인을 구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트그룹은 현재 거래 정보, 저작권, 재산 소유권 인증서 등 일평균 1억 건의 디지털 자산이 엔트체인에 등록되고 있다면서 엔트체인은 하루 10억 개의 이용자 계정을 지원하고 1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은 이번 엔트체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 고성능 컴퓨터 엔트체인 워크스테이션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블록체인, 그 알리바바에서도 이 블록체인 솔루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리젤이 엔트그룹 블록체인 총괄은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용 블록체인 앱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켜 비용 절감 등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트그룹은 홍콩 증시와 이 상하이 증시에서 기업 공개를 동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은 2건의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2천억 달러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총리가 이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에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를 투자를 위한 기회의 땅으로 소개를 하면서 수익 전망이 밝은 기술 분야로 이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모디 총리는 미국 인도 기업인 협의회가 주관한 이 서밋의 기조연설에서 인도는 다국적 투자자를 위한 피난처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리는 이 금융, 보건, 인프라 등 이 투자 기회가 많은 분야들을 언급하면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5G와 이 빅데이터, 이 퀀텀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 부문에도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인도는 경제를 더 개방적이고 개혁 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경쟁력, 투명성, 디지털화, 혁신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IT 산업을 위한 이 대형 잠재 시장으로 매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의 13억 인구 중에 이 절반이 이미 인터넷을 사용 중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대한 투자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 들어서는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등의 미국 테크 기업들이 인도에 약정한 이 투자금만 해도 하나로 약 20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블록체인 쪽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벡트, 이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이 0이다 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가 완전히 떠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벡트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한 달 넘게 0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벡트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과 이 미결제 약정은 지난 6월 15일부터 모두 0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옵션 거래량이 0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다 앞선 4월 23일부터라고 하는데요. 미결제 약정이란 이 옵션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가 옵션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한 달 넘게 모두 0으로 떨어지는 건 이 시장에서 사실상 투자자가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벡트에서 야심차게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벡트의 옵션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쟁사인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이 옵션 상품을 출시하면서 벡트의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벡트의 비트코인 옵션 상품은 출시 후 4주 동안 1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거래량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일일 최대 옵션 규모는 1월 8일 기록한 52만 8천 달러였고요. 자, 그리고 블록와이즈 평가 정보에 따르면 이 4대 거래소 상장 국내 암호화폐 비율이 33%다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4개 거래소가 이 원화마켓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대부분 해외 코인이고, 국내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전문 이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 이 블록와이즈 평가 정보에 따르면 대상이 된 암호화폐는 총 208개로 국내 암호화폐 70개 그리고 해외 암호화폐가 138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코인원은 45개의 이 국내 암호화폐를 상장해서 가장 많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곳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블록와이즈 평가 정보는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와이즈 레이팅스의 한국 파트너사로 이 국내외 암호화폐 및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거래소 원화마켓의 공동으로 상장된 암호화폐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오미세고,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퀀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트론, 스텔라룸의 비트코인 SV, 젤리카 총 14개의 해외 암호화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장된 암호화폐가 가장 많은 거래소는 이 104개를 기록한 빗썸이었다고 하고요. 이 코인원과 업비트가 각각 95개와 88개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코빗은 24개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상장 코인의 개수가 이제 적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암호화폐를 얼마나 이제 상장을 했느냐를 지금 지표로 나타내는 건데, 빗썸에 상장된 이 104개의 이 암호화폐 중에 이 국내 코인이 비율이 25개로 4개 중 1개꼴이라고 합니다. 이 암호코인, 네스트리, 다빈치 등이 국내 프로젝트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빗썸에만 지금 상장된 게 다빈치, 베잔트, 하이콘, HDAC 등으로 총 15개라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국내 암호화폐와 해외 암호화폐로 지금 나눠서 지금 비중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비율이 이 국내 거래소에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암호화폐 비율이 33%다. 이게 이제 낮다, 높다라고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고, 거기에서 33%면 그렇게 뭐 적은 편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국내에 암호화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만큼 다양한 그 코인들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모두 다 국내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그 상장이 되는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이제 그 등록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국내 암호화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이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것과,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진 국적, 그리고 출시 서비스 대상 국가 등이 이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암호화폐들도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들 뭐 수익도 잘 내시고 조금 더 국내에도 도움이 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